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갔습니다. 다만 우리가 쉬는 사이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돌입했지만 첫날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 코스피는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9,000선을 반납했는데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9,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1.21% 강세입니다. 9,1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대형 반도체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1,000선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좀 강한 모습입니다. 0.4% 강세로 9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홀로 팔아냅니다. 2,410억 원 팔아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300억 원 넘게,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SK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의 95.2%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시총 격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낙폭을 줄여서 현재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0.71% 강세로 35만 원 선 여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장중 시가총액 2천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는데 오늘도 2천조 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보다 상승폭이 큰데요. SK하이닉스 4.12% 강세입니다. 28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스퀘어가 오늘 굉장히 크게 오르는데요.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11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8%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9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25% 강세고요. 삼성전기 오늘 반도체 기판 쪽도 강합니다. 1.37% 강세로 23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물산만 상승폭을 키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하락폭을 키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3.59% 약세, 삼성생명도 4.83%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61% 하락하고 있고 HC현대중공업도 4.8%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가 열리는데요. 그럼에도 바이오 종목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59% 약세, 에코프로도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54% 하락하고 있고요. 주석 엔지니어링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키다가 현재는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6% 넘게 상승하고 현재 리노공업은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1.3% 하락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1.71% 강세입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1.86% 하락하고 있고 HLB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판주가 강합니다. 메리츠증권은 오늘 기가비스에 대해 ABF 기판 투자가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증설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만 5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1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심텍도 8.2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43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한화투자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근거로 장기 공급 계약과 HBM을 내세웠습니다. HBM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PSK홀딩스 1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ST도 10.78% 강세입니다.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 평균 달러원 환율이 1,520원을 웃돌아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23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오늘 환율은 3원 90전 오른 1,530원 90전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는 1,531원 6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2% 강세입니다. 9,16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보합입니다. 9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김태성 IS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오르네요. 사실 주말 사이에 중동 상황이 좋지 않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혀 굴하지 않고 갈 길을 가는군요. 네, 점점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다시 살 때 사더라도 일부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참 시장은 요새 쫓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과 30분, 1시간 전인 동시효과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수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속보로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잘 회담에 참석을 하고 있고 뭐 도출을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WTI 유가가 지금 실시간으로 조금은 밀려 내려오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엔 돌고 돌아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오늘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그러다 보니까 1% 이상의 상승세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목별로는 좀 다르지만 이쪽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감 있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변동성이 매우 컸죠. 네. 장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9,300선 넘어섰다가 협상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급하게 또 조정을 받았고 그렇죠. 이번 주도 사실 이벤트를 따져보면 중동 상황 불확실하죠. 네, 그다음에 물가라든지 이제 따져봐야 될 마이크론 실적이라든지. 네, 그럼 이제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고 네. 또 하나 그렇지만 또 기저에는 계속해서 상향 지금 9,000 넘었으니까 네. 10,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것이라는 기대도 같이 공존을 하고요. 그렇죠. 일단은 상승의 요인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수급적으로 오늘 저녁에 SK 하이닉스 ADR 그 심사가 하나가 있죠. 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MSCI 와치리스트에 등재가 될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나죠. 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1시간 뒤에 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컨퍼런스 콜에서 얼마만큼의 향후의 가이던스를 높게 잡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중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승 요인일 것 같고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를 웃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수급적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이 줄 수도 있으니까 이건 경계를 하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 실적 발표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거래 일수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밸류로 보더라도 지금도 저렴하고 추후에도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허나 지금 같이 움직이는 뭐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앞두고 있는 이 공백 기간에는 이 밸류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PER 몇 배 뭐 이상은 지금 당장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주도 업종과 주도 업종 내 대형주로 한번 집중을 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포모에 사지 말고, 네, 네, 공포에 팔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도 잘 통하지 않는 게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포모에 사지 말라 그러는데 포모에 안 사면 그 다음에 더 큰 포모에 휩싸이게 되니까 지금 저의 이 비유에 우리 제작진이 공감을 많이 해주네요. 귓속으로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세니까 난이도가 아까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정도쯤에 예를 들어서 차익실에 나올 거야? 라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겪어왔던 패턴들이 안 맞아요 지금. 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일정 부분을 좀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난주 후반부 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참 죄송스러운 전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 또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기까지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네. 지금은 그야말로 대외 변수보다는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는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2배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3배 레버리지까지도 이제 등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수급 쪽으로의 이제 강세는 여전히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속도에 대한 고민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게 멀리서 보면 텐베거가 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참 쉼없이 그냥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일정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쉬었다가 밀었다가 올렸다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렇다 할 조정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인 대외 변수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어떤 수급의 변화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들이 일부 없었다 보니까 그러한 기간적인 조정이 오게 되면 굉장히 또 우리가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받는 조정이라서 좀 피로해질 수는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를 좀 대비해서 지금은 아무리 좀 포모 현상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쫓아가기보다는 경계를 좀 가지고 비중 조절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나눠 살 수 있는 상품인 ETF를 활용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 하나를 살려고 하면 이제 300만 원이 들어가죠. 삼성전자를 한 주 살려고 해도 4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두 종목을 나는 삼성전자만, 나는 SK하이닉스만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되면 지금 하나의 어떤 포트를 꾸리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뭐 500만 원, 600만 원 육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통한 평균 단가 관리를 하기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라서 저는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ETF 이런 ETF를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한번 이게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긴 했었는데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이제 대형주 위주로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만 이제 오르다 쏠림이 네. 심하다라는 거죠. 상승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지수는 계속 최고치를 찍는데 상승 종목은 100여 종목에 불과하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고 쏠림이 그만큼 심하다는 건데, 하지만 또 다른 측면 냉정하게 보면 수익을 내려면 그래도 대형주밖에 없네. 이제 이 생각이 더 굳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코스피와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비교를 해보면 상승이 190 종목이 나오고요. 하락이 700 종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심하죠. 400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1,200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죠. 근데 이거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섭리를 좀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부가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들만의 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의 힘은 뭐예요? 결국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주식의 본질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 여기에 부합하는 거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여기에도 부합하니까 너도 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는 데는 꺼리낌이 없는 거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다수가 여기에 공감하면서도 결국엔 시장보다 그동안에는 역사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보이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주들과 같은 중소기업들의 어떤 변동성이 더 컸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이용해 볼까 하는 순간에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은 좋든 싫든 결국엔 누가 더 주도주에 가까운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주도주가 AI다. 그러면 AI에 가장 가까운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내셔야 나중에 힘들 때 힘들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혹은 상승할 때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지. 나 혼자 이 업황은 여기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기 멀리 가서 내 순서가 올 거야, 내 시간이 올 거야. 지금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기회 비용으로 잃어버리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저는 뭐니 해도 지금은 AI가 주도주라고 하면 여기에 가장 가까운 기업과 가까운 업종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SK하이닉스가 시총을 막 삼성전자를 쫓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요즘에 계속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지? 과열인가 고점 신호인가? 아니면 ADR 이슈 같은 물론 호재들이 네. 지금 있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 시총이 가까이 다가가는 게 너무 과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한켠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ADR을 앞두고
공교롭게도 아마 의도한 것 같은데 이건 저희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단독 보도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SK 최태원 회장님과 일론 머스크의 만남이 단독 보도로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또 HBM 7세대 관련해서 이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SK 하이닉스도 뭐 샘플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이 ADR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기업이 괜찮다 좋다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먹혔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괴리차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런데 이 정도의 괴리차를 가지고 너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기업이고 SK 하이닉스도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어느 기업이 뭐 해도 저는 다 같이 화이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앞서서도 서두에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밸런스를 좀 많이 맞춰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네.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과 HBM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있고, 또 파운드리가 다가오는 분기 실적에 만약에 또 흑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더 폭을 높여준다고 하면 그때는 또 삼성전자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부장은 어때요? 대형주에 오히려 좀 밀려서 네. 밀린다는 표현보다는 가려졌다는 게 맞겠군요. 네. 상대적으로 주목도 물론 가는 종목은 가긴 하는데 조정도 좀 받는 것 같고 꾸준히 지금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계속 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밸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져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큼 그들이 PER이 내려올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내려올 수는 없지만 결국엔 다음 분기 실적을 앞두고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캐펙스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더 강력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상승의 연속성을 저는 보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부 상승이 나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셔서 수평적인 교체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로 바로 교체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월덱스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월덱스요? 네, 이 기업을 하나 뭐 콕 집어서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월덱스도 이 쿼츠라고 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쿼츠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원익 QNC잖아요. 근데 원익 QNC의 시가총액과 저 월덱스의 시가총액이 정확하게 절반 차이 나거든요. 네. 원익은 1조고 지금 월덱스는 5천억. 그런데 저 월덱스라고 하는 기업이 지난주에 회사 차원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약 3천억을 투자를 하는데, 기존의 장비 설비하는 데도 투자를 하겠지만 향후의 미래 먹거리라고 보는 로봇이라든지 에너지 쪽의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하는데 단순히 우리 눈에 익숙해서,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업이 시세가 여전히 좋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쫓아가는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막 바닥을 다 다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컨택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또 많이 오르긴 하는데 네.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이 이제 조정 시에 계속 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밸류상으로 이제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담이 좀 되죠. 네, 부담은 이제는 확실히 되는데 삼성전기는 부담이 되는데 MLCC로 보면 부담이 되지만 또 기판을 생각하면 부담은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준만 좀 잡고 가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30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나는 포모 현상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손절 라인은 215만 원으로 짧게 대응을 하시고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나는 그런 폭을 좀 작게 잡고 하는 매매에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기다려야죠. 네, 그때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기는 그래도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결국엔 탑 기업 중에 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도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요? 반도체 대형주가 더 나은가요? 사실 전력기기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계속해서 유지해 네.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하고요. 그런데 왜 속도가 안 나느냐라고 네. 하면
미국의 이튼이라고 하는 기업과 밸류를 계속 비교를 해왔는데 이튼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 비싸졌다는 느낌은 이제 지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4월달 중순부터 5월달 초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 이면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고 멕시코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조금은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튼이라고 하는 기업과의 밸류의 어떤 비교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지금 속도감이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LS 일렉트릭은 여전히 최대 수주잔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TP 상향을 통해서 목표가의 중간값이 올라가게 되면 밸류는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PER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가 아마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만약에 담아내신다고 하면 지금의 흐름을 좀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담아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대형주에 다 가려져 있는 걸 어떻게 보니까 네. 순서대로 다 짚고 있는데 현대차 오늘 좀 조정 받더라고요. 자동차, 로봇주, 피지컬 AI. 이 젠슨왕 방한 전후를 계기로 너무 뜨겁게 타올랐다가 식어버린 것 같아서 네. 이게 뭔 일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당장의 상황인 거고요. 네. 로봇은 지금 당장은 좀 아니고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모멘텀으로 점 찍는 거라 지금 당장 성장하고 있는 쪽에 눈이 가면 당연히 이쪽의 수급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가 감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에 만약 나는 로봇만 담아냈어.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참 힘드시겠죠. 하지만 로봇이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하고 이제는 다른 섹터를 봐야 되는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들의 시간이 오기까지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면 우리가 인내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더욱더 중요한 건 현대차는 아직도 자동차 그 커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리포트를 내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 자동차로 보면 지금의 가격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해서 약간의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를 하시고요. 저는 밴드를 53만 원에서 60만 원 그 사이 요 밴드를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한번 천천히 모아가자 전략이 가장 좀 적절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IPO 일정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스페이스 X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빠르게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확실하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상장을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가지고 있는 기술력 대비 재무는 아직은 굉장히 좀 좋지는 않다 보니까 네. 이걸 자꾸 늦춰진다는 것에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2018년 상장 예상 네. 시점으로 이제 그렇죠. 이제 지목이 되고 있죠. 코스닥은 계속 안 좋아요. 오늘도 조정을 받네요. 코스피가 올라도 코스닥은 뭐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 부담들을 다 성장주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들이니까 금리 부담을 다 이렇게 세게 안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익을 내는 곳을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반도체만큼 내는 섹터가 코스닥 안에 어디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네. 이게 냉정한 진단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강제 도입하는 그 규정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입이 되죠. 일각에서는 또 여기를 영업이익과 매출로 줄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장을 만드는 최초의 그 취지랑은 목적 취지가 훼손되죠.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는 기다렸다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 당장은 성장을 못하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한 장인데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줄을 세운다면 이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코스닥은 조금씩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금 막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무턱대고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장은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휴장이었어요. 네. 노예반 기념일이었죠. 그리고 네. 이제 오늘 다시 재개장을 하는데 이 주말 사이에 꽤 중동 사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았다 나빴다 막 왔다 갔다 했단 네. 말이에요. 어떻게 반영을 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본장이 열릴 때 WTI 유가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오르면 좋든 싫든 미국의 국채 금리가 튈 거고
그러면 미국 본장에서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저녁은 유가의 변동성을 보시면서 한번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그래도 주말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양호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성 IS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에 다시 변동성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올 초만 해도 4,000선이었다가 반년 만에 지금 2배가 오르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또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의 골이 깊어지진 않을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계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와 같은 특정 업종 쏠림에 대한 경계감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코스피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오셨고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부장,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국내 증시가 파죽지세였습니다. 9,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8,000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 줄지 않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코스피 만 시대도 뭐 머지 않았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은 상당히 많이 크게 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뭐 이번 주도 만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네. 지난주 금요일에 뭐 약세가 그 보합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에 9,300, 400도 갔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네. 뭐 내일 MSCI 편입 뭐 그 관찰 뭐 이런 발표도 있고 한다라면 뭐 만 포인트는 뭐 이번 주에 가든 뭐 다음 주에 가든 뭐 언젠가 갈 텐데 만 포인트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중요한 거는 고점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뭐 11,000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 사실 이제 그 우리가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가려면 주가가 30%가 올라야 되는 거지만 9,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가려면 10%만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종목이 중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울하게 9,000포인트를 맞이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몇몇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9,000포인트라는 게 되게 기쁘게 느껴지지만 네. 나머지 90%의 종목, 95%의 종목은 사실 그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 쏠림이 어떤 식으로 좀 분산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 쏠림이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를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지수라든지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 대표님 말씀 기저에는 만시대를 못 간다는 그런 건 전혀 없으시네요. 그렇죠. 가는 건 가는 건데 언제 어떤 식으로 가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연구원님.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예단하기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을 예측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 고점이 여기까지 갈 거야 이렇게 맞추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얼만큼 갈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 전망 5월 달 초에 썼던 것도 상단 12,000까지 봤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상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강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해졌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상단을 예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결국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이 버신 분들은 언제 이것을 수익으로 가져갈 것인가, 네. 못 버신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맞춰갈 것인가,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지수 자체가 12,000, 13,000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할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재승 연구원 발언 와중에 많이 아니라 12,000, 13,000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12,000 제시했으니까 지금 이제 아예 뚜껑을 열어놓고선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는 상황이 됐어요, 부장님? 네, 두 분 다 이제 10,000포인트, 12,000포인트 확신하시는 상황이지만 다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왜 중에 좋아하지 않으시죠?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또 걱정을 또 많이 없는데? 걱정이 한켠에 또. 네, 또 또- 우리 증권원 계시는 분들은 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이제 10,000포인트나 12,000포인트는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많이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10,000포인트를 넘는다는 부분이 일단은 지금 지수를 주도하는 게 지금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지만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 PER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60%밖에 안 되거든요. 하이닉스. 네.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수급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역시 10,0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12,000, 13,00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계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확실히 그 가는 그 시간이나 내용보다도 가는 하반기까지는 간다는 거에 거의 확신을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에는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외부 상황이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데 그냥 일어나는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중동 상황이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뭐 하나 딱 안 떨어지네요. 종전 MOU 서명했다는데 또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했다는데 지금 네. 주말 사이에 또 바뀌었어요. 네. 재봉쇄되고 협상도 또 뭐 지금 먼저 일어나서 나가버렸다면서요, 이란 대표단이. 근데 또- 이거 또 어떻게 되는? 또 방금 아까 나온 속보를 보면 합의 잘 하고 있다. 또 들어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들이 뭔가 이게 편안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근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네. 러우 전쟁 합의하고 있다, 뭐 끝난다, 뭐 이런 얘기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 난 건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중동 쪽이 더 석유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사실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1% 정도 오르고 있었다가 아까 또 뭐 합의 잘 뭐 협상하고 있다는 뉴스 나오면서 또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어떤 식으로 뭐 약간 티키타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가만 안 오르면 된다. 유가가 다시 뭐 $90로 이렇게 치솟지만 않으면 결국엔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힘싸움, 힘겨루기 싸움이라고 좀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 말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유가 자체가 급등하지 않으면 그냥 의례적인 싸움인가 보다라고 시장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시에는 조금 흔들림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다만
그 이란 합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주가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뭐 진짜로 사인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전자 서명을 했는데 실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는 건데, 실 서명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뭐 급등할 것인가, 이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은 유가의 흐름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유가 자체가 중요하지 다른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 노이즈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종전을 위한 MOU잖아요. 종전의 한 게 아니라. 결국에 종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이 안에서 또 치고받고 싸우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 이란과 미국 간의 이 종전까지 가는 길에서는 이제는 이란이 글로벌 경제에 재참여하고 석유 수출도 시작하는 그런 재개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핵 협상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중동 정세에 대한 파워 게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거죠. 이란이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합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빠르게 끝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싸우겠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복싱장이 생긴 거죠. 이 복싱장 만들어놨으니까 이 안에서만 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밖으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유가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오늘 유가 오르는 척하다가 다시 약간 꼬꾸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유가가 급등해버리면 또 미장 시작하면서 장 깨지겠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유가 브렌트유 그렇게 오르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별일 없구나라고 넘어가면서 결국에 너희들 그 복싱장 안에 싸우는 거 알아. 하지만 그 유가가 안 튀면 우리는 그젠 나머지 길을 갈 거야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 나머지 AI 아니면 미국 경기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중동 변수는 이제 우리 시장의 큰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떤 전쟁이라는 것보다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의한 어떤 유가의 변동성 이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전쟁에서 종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휴전만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MOU에 서명은 했지만 이제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더욱더 이제 또 잡음이 많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전보다도 뭐 그런 점을 보면 그러면 이 종전이라고 한다면 종전 합의 이유가 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하지만 시장 자체는 어떤 다시 뭐 공격을 한다 뭐 한다 이거에 대한 내성은 생긴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MOU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행이 계속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은 좀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지 어떤 결과 전에 진행되는 부분을 예측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것은 그 전처럼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합의 기간이 60일이잖아요. 네. 예, 60일이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가 또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 자체는 점점 시장이 좀 진행될수록 더욱더 무뎌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에 의한 어떤 물가 이게 이제 크게 봐서는 미국의 금리에 대한 결정 방향 이 부분에 대한 이 큰 고리가 가장 주축이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벤트성에 대한 뉴스는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까 지금 코스피가 뭐 많이 오르고 쭉 상승 추세에 있지만 이제 오르는 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상승 종목을 따져보면 별로 안 되더라고요. 100여 종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 이렇게 오르는 게 나중에 지나면 뭔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사실 뭐 나쁠 것까지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익의 질을 상승장의 질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상승장의 질은 이익 대비한 가격을 봐야 되거든요. 반도체 업종 이렇게 이익이 커져나가는 과정에서 덜 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가총 전체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업종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이 두 개의 업체가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에 비하면 시가총액 비중 아직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과연 지금 현재 강세장이 과연 뭐 약간 안 좋은 강세장인가, 질 나쁜 강세장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폭발적인
반도체 업종의 이익 상승에 기여한 강상이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업종들은 이렇게 상승할 만한 요소가 많지는 않았는데 다른 물론 AI 반도체 말고도 전력기기나 하드웨어 있긴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을 통한 강세장의 수혜를 받은 거지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진압폭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 반도체 업종을 다 담고 싶지만 펀드나 이런 데서는 캡이 있습니다. 해외 펀드나 해외 기술주 펀드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사고 싶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 파는 모습들이 발생하는 게 결국에 비중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강세장이 정말로 본다면 이익을 비교한다면 이익에 비해서는 사실 덜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가총액 기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더 못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코스피 7,000포인트 돌파한 게 이제 5월 초였고 그 뒤로 이제 8,000 갔다. 근데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대거 한국 주식을 이제 매도하면서 그때 이제 원인 분석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캡에 찬 것도 있어서 이제 뭐 재조정을 하는 과정이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을 삼성하이닉스를 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변동폭이 너무 컸잖아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후유증을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부장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현재 수급적인 면으로 ETF나 또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이 수급적인 면이 단기적인 전 이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거에 대한 후폭풍은 있겠지만은 저는 그 변동성은 점점 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과거를 본다고 한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 중반에 차화정이란 말이 있었어요. 아, 그쵸? 추억의 네, 차화정. 그때 기억납니다. 말씀하시니까. 이 기업들이 그때 아예 뭐 반도체도 뭐 안 됐었고 네. 이 기업들이 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도주로 부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도주가 꺾이면서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지지부진했었고 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 갑자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이 상향이 됐어요. 실적이 좋아한 것보다도 이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상향 추정되면서 또 이 기업들이 주도주로 됐지만은 결국 이제 금리 인상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 자체가 죽었던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틀리죠. 왜냐하면은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 선도하는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IT 기업들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과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실적 장세가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떤 그 미국의 나스닥 그 빅테크 기업들이 꺾였을 때의 그 다음에의 그 상황 자체는 당연히 좀 시장 자체가 죽는 것보다도 약간 분산적인 측면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실적으로만 시장이 간다고 한다면 내년까지는 저는 좀 그래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투자 붐 일어나면서 AI 관련 뭐 빅테크들부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한국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막 올랐을 때 이제 한켠에서 걱정했던 게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서 그때도 이제 막 환희에 찬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가 이제 이게 거품인 게 버블인 게 확인이 되면서 폭락을 해버렸던 거잖아요. 다들 그 걱정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걱정을 정확히 똑같이 하지는 않는데 이런 수익률에 대한 걱정은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투자하는 거에 대해 메모리 칩도 비싸지고 하니까 투자했었을 때 과연 나중에 제대로 된 수익으로 방어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걱정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메랑을 걱정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오겠죠. 그 상승의 끝이 뭐 내년에 올지 뭐 10년 뒤에 올지 다음 달에 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올 거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인데 그럼 그 언젠간이라는 걸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느냐를 본다라면 지금은 최소한 1, 2년 정도는 현 상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메모리 시장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는 360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1,500조 원 정도까지 좀 높아진다는 전망이 좀 있고 특히 제가 자료로 보내드린 것 중 하나가 미국의 주요 빅테크 잉여 현금 흐름 표를 제가 한번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그
올해하고 내년하고 확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급격히 늘어나요. 근데 그 미국의 이제 4개 기업인데요. 그 최근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2014년 대비해서 2024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이 한 10배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저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시장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익을 다 빨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부터 내년까지 해가지고 저 4개 기업이 한 8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할 가능성 한다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동안 쌓아놓은 현금도 다 쓰고 있고 오히려 지금 주식 발행이라든지 채권 발행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투자가 실패로 갈 것이냐 성공으로 갈 것이냐. 만약에 성공으로 간다라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28년이나 2029년부터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 전년도 2023년이나 2년도에 영업이익을 잉여 현금 흐름보다 2배, 3배, 4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을 선점했을 때 본인들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과거에 확인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그만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가 28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그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 에너지라든지 뭐 전력 이런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실적 상향치는 최소 한 1년 이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에 좀 집중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당장 닷컴 버블처럼 혹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거기를 그걸 아예 준비를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지만 네. 거기에 겁을 먹고 투자를 주저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자막이 나오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지수 자체 이달 초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난자리는 몰라도 빈자리는 더 티가 나는 법인데 언젠가 피크아웃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지금같이 이익 상향도 둔화되는 시점, 예를 들어서 수익률 곡선이. 그럼 이제 사람들도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수급이 쏠려 있으니까 그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전체 코스피 지수로 보면 너무나 크게 이제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겠냐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쏠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쏠림에 대한 걱정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쏠림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해서 과연 다른 업종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최근 들어서 보면 2월 달부터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순매수가 줄어들진 않지만 피크아웃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지 않는 모습들 발생하고 있고 이때부터 발생한 게 뭐냐? 개인들이 2월 말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서학개미가 사실상 동학개미라고 보고 있어요. 같이 움직이죠. 결국에 같은 돈에서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아주 똑똑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혜가 보이다 보니까 빅테크보다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가 수혜를 받네. 근데 마이크론 3등이잖아. 1등 기업 한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을 사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반도체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업종까지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 서학개미는 이 비교 대상을 단순히 우리 국내장으로 한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보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꺾이고 나면 결국에 어디로 갈지가 순환매를 국내 주식에서 할 이유는 꼭 없습니다. 그분들은 빅테크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떨어지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어딜까요? 결국에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겠죠. 빅테크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가 저렴해질수록 자기들이 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너무 똑똑하고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과연 순환매가 국내 증시에 안 올랐던 것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더 AI 국내 증시에서는 AI 중심 집중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국내 증시가 빠질 만한 위험이 보인다든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종료에 대한 시그널이 보이면 국내 증시 다른 업종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미국 증시로 가서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쏠림에 대한 걱정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게 투자자들의 선택 결과인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대처할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순환매가 됐든 아니면 뭐 대체 투자를 찾든 해외로 눈을 돌리든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 외신에서 좀 이슈가 됐던 건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칩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팀 쿡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죠. 칩 가격 너무 비싸져서 아이폰 가격 올릴 것 같다. 올려야 된다. 한 20%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지금. 아이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격들.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이제 칩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전반적으로 이제 최종 소비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 여력의 한계가 있는 건데 이걸 언제까지 용인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냐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올해 그 초에 1, 2월 달에 좀 더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 네. 뭐 지금 현재는 이제 가전제품 특히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소비가 좀 둔화되는 상황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가격 인상 좀 압박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금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LG전자도 마찬가지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대처라기보다도 어차피 이 공용 메모리 좀 모르겠지만 이 고가의 HBM이나 이쪽에서 들어가는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프리미엄 제품이라기보다도 어떤 중고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포트는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가전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제품 쪽으로 좀 상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좀 그거죠. 또 이제 반도체 쪽과 이쪽에서의 그 기업들의 실적과 어떤 약간 좀 값 위치 뭐 그런 부분만 다시 한번 또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겠고 다른 이거에 연계되는 다른 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또 투자 심리를 또 흔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지금 아주 가열차게 나타나고 있는 매수 심리를 좀 한풀 꺾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 이렇게 올라가네, 디인플레이션 걱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최근에는 오픈 AI가 엔트로픽 경쟁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 가격을 낮춘다라는 사실 외신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출혈 경쟁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은 뭐 AI 쪽 서비스 쪽은 출혈 경쟁이 더 심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선점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익을 내든 뭐라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경쟁은 더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애플 같이 이번에 보면 메모리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자료 화면 보내드리겠는데 네. 메모리 가격이 거의 뭐 엄청 오르는 거죠. 그래서 $39 메모리 가격이 하던 것이 $150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르는 거고 $40 하던 게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저장 장치도 한 3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평균 한 뭐 $200에서 $250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애플의 수요가 급감할 것인가? 저는 뭐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대변한다고 말을 못하지만 IT 기기 쪽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체를 하거나 뭘 하거나.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식료, 식료품 같은 경우는 좀 비싸다 싶으면은 조금 싼 걸 찾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게 가격이 뭐 엄청나게 뭐 원래 뭐 한 $1,000 하던 한 $1,000? 예, $1,000 하던 게 뭐 $2,000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수요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약에 또 이 수요가 줄어들어서 뭐 애플이 됐든 뭐 다른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만드는 쪽에서 메모리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미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느 한쪽에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게 바로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었더라면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수요 감소로 메모리 업체한테 유턴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그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칩플레이션이 최종 그 애플을 비롯한 이런 최종 가전사들한테는 뭐 안 좋은 상황일 수 있겠지만 이제 메모리 공급 업체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시기겠죠. 지금 확실히 Q를 늘리는 게 아니라 P를 가지고선 수익을 많이 내는 기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더 기대를 받기엔 삼성과 하이닉스는 뭐 사실 당분간은 걱정 없이 그냥 찍는 대로 다 팔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실 뭐 내년까지는 찍는 거 다 팔린다 이렇게는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올해 내년 너무 잘 버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죠. 피를 통해서 돈을 잘 버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P의 상승이 아닙니다. 이제는 Q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매번 우리 그 반도체 업종들이 밸류에이션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를 보면 결국에 이게 이 한두 해 잘 버는 거 알아. 하지만 몇 년 뒤면 꺾일 거 아니야? 이런 항상 우려가 있었고 네. 그것이 공급 증가로 인해서 주로 수요가 이제 공급이 과도해지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익이 급락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P를 통한 이익 증명은 했고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중요한 것은 Q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이익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약간은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것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 회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국에 고객과 싸우지 않는다. 자기들은 40%에서 60% 사이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만 80%, 90% 영업이익까지 가져가면 결국 고객을 위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80% 넘는 상황에서 그것을 좀 낮아지더라도 Q를 확장을 통해서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장기 계약이나 어떤 HBM들, 커스터마이즈된 제품들이 얼만큼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상승을 통한 이런 이익 증가는 사실상 시장에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에 그 더 중요한 넥스트 스텝은 Q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영업이익률을 방어하고 그 과정에서 PQ가 합쳐진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려갈 것인가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기업 하나만 짚어볼까요?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ADR 상장을 이제 최종 그 미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 좀 SK 하이닉스가 그 기대감으로 상승률이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좀 더 탄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DR 상장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뭐 일단은 이제 외국 자금, 그러니까 나스닥 쪽에서의 뭐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의 마이크론도 있고 엔비디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되면은 그 수혜를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약간 좀 하이닉스와 미국의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뭐 HBM이나 이런 가지 부분은 하이닉스가 좀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금력이나 어떤 지수 주가로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나스닥이라는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상장이 됐을 때 나스닥에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하이닉스도 이 마이크론과 우리들이 못할 게 뭐 있냐, 뭐가 떨어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ADR이 상장이 됐을 때의 이 자금력에 대한 어떤 주가 부양 부분은 분명히 하이닉스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11개월 PR로 하면은 11배 후반, 물론 PER이 다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하이닉스는 7배 중반이거든요. 한마디로 실적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부분이나 저평가 영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확실히 하이닉스가 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 저희는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지만은 하이닉스 자체적으로도 많이 올랐다는 느낌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비교한다면은 네. 하이닉스는
자체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느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ADR 상장 자체가 우리나라 투자자 어떤 국내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액면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삼성전자가 했었잖아요. 네. 똑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액면 분할 요즘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효성중공업도 지금 400만 원, 500만 원 해야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기준이면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두산도 지금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까지 갔다가 좀 내려온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일부러 기업들이 예전보다 액면 분할을 조금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내년 정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액면 분할 가능성은 좀 있지만 지금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액면 분할 안 하려는 이유가 그럼 오히려 좀 주식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좀 서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당장 액면 분할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얘기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이 이달 말에 일론 머스크를 만난다. 이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럼 이건 뭐지? 최근에 제슨 왕 만났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만난다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 이야기하면서 한국 국기 걸어놓고 한국 반도체 인재들 어서 오라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었죠. 이건 뭐지? 그럼 뭔가 반도체 혹은 그 플러스 알파적인 뭔가 협력 이런 게 또 나오나? 이제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요. 사실 뭐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본다면 결국에 지금 AI 투자는 다들 회장님들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젠슨 황이 다 그려놓은 그림들 그 안에서 일론 머스크도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네. 거기에 최태원 회장님도 그림을 그려가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처럼 어떻게 뭐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서 어떠한 큰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뭐 크게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AI 혁명 시대에는 큰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협상 안에서 테이블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 짓는 과정에서 메모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꾸준하게 사야 되는 또 TPU 같은 것도 만들어내겠죠. 결국에는 그쪽도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GPU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뭐 TPU도 만들어낼 거고 그 과정에서 또한 자기들도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필요할 건데 그런 것들 차원에서 협상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아까 뭐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ADR 같은 것들이 상장이 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글로벌에서 좀 더 익스포저를 만들어 가시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네. 국내에서만 투자들을 맞을 거면 국내 투자만 하면 되죠. 하지만 이제는 ADR을 상장하면 ADR 잘 팔렸잖아요. 당연히 잘 거래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줘야지 그 혜택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뛰어가면서 좀 더 많이 만나고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면 SK하이닉스 대단한 기업이네 하면서 미국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ADR을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고려하면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SK의 글로벌 위상. 맞습니다. 옛날부터 SK는 해외 진출에 엄청 욕심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결과도 많이 손에서 들었었죠. 여담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모건 스탠리 그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MSCI인데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심사를 받기 위한 관찰 대상국에 이제 편입될지 여부.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결정되잖아요. 이거 중요합니까, 부장님? 뭐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그 관찰자가 지정되더라도 그 지수에 편입되기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아무튼 그 조사받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심사 기준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
평가를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시장 자체는 일단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선진국의 그런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양면성 다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보면 그 신흥국 지수가 지금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2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선진국 증시로 간다고 한다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입됐을 때는 이 신흥국 지수에서의 자금이 또 빠지고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을 때의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좀 계산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에 그 2년 동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2년 이후에 어떤 상황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부분이 또 2년 후에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런 계산하는 거는 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정이 된 이후에는 이 과정, 2년 동안의 과정 자체에 대한 결과 부분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있고 과거에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억으로는 그리스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다가 그 이후에 자금이 급격하게 좀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선진국 지수에 당장 편입됐을 때 그 효과 부분은 뭐 예측하는 건 좋긴 하지만 어떤 그 기대감보다도 저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그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명확히 해야 될 거는 이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관찰 될까 하고 이제 관찰 받는 대상국에 2년 원래 동안 저희가 평가를 들어갔다가 그거에서도 탈락을 했죠. 탈락을 했죠. 그러다 이제 거기 이제 대상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네. 거지. 이거 좀 구분을 명확히 그렇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다만 뭐 지금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기류가 많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부정적인 기류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지만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너무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 6위 정도 되는 주시장의 시가총액 규모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은 좀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안 좋다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되거나 좀 미비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논란이 계속 돼 있었던 게 뭐 외환시장 거래 혹은 뭐 공매도 뭐 이런 공매도 같은 경우는 했다 안 했다 막 이런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있어서 안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관찰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되는 게 좀 더 좋은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일시적으로나마 좀 실망감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네. 자체가 시장을 뭐 무너뜨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부담은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쉽사리 안 떨어지네요. 좀 떨어질 것처럼 1,500원 초반대까지 가더니 지금 또 올랐어요. 이거는 단순히 중동 뭐 유가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이 아닌 것 같고 수급과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것 같아서 1,400원대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계속 말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반도체는 자기 나라에서 지어야 된다. 이런 식의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계속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짓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계속 높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또 개별 기업들도 미국에 따로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경상수지 흑자 정말 많이 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것들 사실은 환전을 해서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야지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을 당장 환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기업들, 돈 버는 기업이 결국에는 해외에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기업들, 또 뭐 자동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결국 돈을 잘 벌고 있는 거고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당장 이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워낙 많이 버는 거 뭐 다들 많이 버는 거 알겠지만 못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베팅을 좀 더 워낙 약세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서학개미의 미국 투자 또한 연기금의 미국 투자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띄게 뭐 주춤한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마디로 주식 투자 차원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가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가장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게 만들고 쏠림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워낙 약세 쏠림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결국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환전을 조금은 꺼려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 이쪽에서 원화의 구조적인 약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한다면 현재 원화의 약세는 과도하지만 사실 경상수지 흑자가 꼭 원화 강세로 이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 원달러 환율이 하방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가 좀 두드러지죠? 일본도 금리도 올렸고 했는데 엔화 가치가 방어가 잘 안 되는 모습인 거고 요즘에는 우리 원화와 엔화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지금 계속해서 1,5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어떻게 깰 건가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달러 강세가 이제 글로벌적인 대세예요. 지금 뭐 이제 그렇죠. 달러 인덱스만 봐도. 저 원화 약세라기보다도 지금은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기조인데, 근데 다시 최근에 보면은 이 유가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얘기 나오지만은 미국도 지금은 그 금리를 오르냐 떨어지냐가 아니라 약간 통화 중립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중립 정책을 좀 펼치는 그런 입장에서 네. 지금 일본도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리에 대한 어떤 이 스프레드가 유지되는 게 좀 힘든 구조로 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의 어떤 이 원화 약세가 아니라 저는 글로벌 달러 강세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네.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네. 과거에 뭐 이제 그 이란과 미국의 그 전쟁 전에 그 환율을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다른 문제로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1,500원대 전후의 박스권이 당분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율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의 기대를 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좀 그 우리나라에서 그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네. 좀 이 대미 투자 특별법도 그렇고 여러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환율에 대한 유추가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 이벤트가 좀 끝나는 시점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은 또 적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아픈 손가락이 돼 버린 것 같은 코스닥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계속 제도 개선을 해요. 이제 9월에 승강제가 도입이 된 예정이죠. 이게 이제 1군, 2군, 3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프리미엄, 뭐 일반, 뭐 관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한다고 하고, 이 얘기는 그만큼 퇴출에 대한 기준도 더 엄격해진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코스닥 단순히 지수가 올라간다 그 개념이 아니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뭐 일단은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화면도 하나, 자료도 하나 보내드렸는데 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수익률 차이가 너무 커요. 한 130% 차이, 수익률 차이가 1년 동안 보면 코스닥은 한 10 몇 프로 올라왔고 코스피는 거의 뭐 10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수익률 차이가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승강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에 얘기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이게 뭐 정답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선별해서 분류를 해준다라면 또 투자를 하는데 좀 용이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네.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에 갈 것인가.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어떤 정책으로만 가진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퇴출 기준이 좀 강화되고 이런 승강제 같은 걸 도입을 하면 코스닥 커버리지 하시는 분들
영원님도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커버리지 많이 하라고 해서 조직 개편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왠지 맞습니다. 뭐 증권사들도. 되게 많이 뽑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를 봤을 때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들이 코스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의 코스닥 안에서 거래대금 비중을 보면 과거에 한 2010년대까지는 90%였는데 개인 투자가 지금 60%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누가 채울 것인가를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에 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기업 바스켓이 만들어져야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승강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 거버넌스가 훌륭하고 뭐 소통을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강제를 해내면서 결국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투자를 할 만한 기업 바스켓을 만들어줘서 왜냐하면 코스닥에 정말 많은 기업들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 기업들이 네.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신뢰성 있는 승강제를 통해 신뢰성 있는 기업 집단들 아니 바스켓을 만들어 줌으로써 개인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기업은 이익입니다. 이익을 낼 수 있냐 안 낼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지금 코스닥 시장에 이익을 잘 내는 기업들 아니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더 네.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죽지세의 코스피가 1만 포인트 시대를 열 것이란 강한 믿음이 있죠. 다만 중동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에 환율까지 출렁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만까지 가는 과정에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